궁궐의 깊은 밤 고종 황제의 침전 문 밖에서 낯선 비단 소리가 들려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여인은 유창한 일본어로 황제에게 인사를 건네고 다시 완벽한 조선말로 은밀한 정보를 속삭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배정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제국의 꽃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조국을 팔아치운 독사였습니다. 조선의 딸로 태어나 일본 총독의 양녀가 되었고 다시 조선의 심장부로 돌아와 황제의 눈과 귀를 가렸던 여인. 그녀가 부채를 펼칠 때마다 대한제국의 기밀은 바다 건너로 실시간으로 흘러나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평범한 조선의 소녀를 그토록 차가운 침략의 도구로 만들었을까요? 벼랑 끝에 몰린 아이가 어떻게 나라를 뒤흔드는 스파이가 되었는지 그 기묘하고도 서늘한 삶의 기록을 지금 시작합니다. (1873년) 경남 김해의 광에 몰아친 바람은 차갑고도 매정했습니다. 한때 지역의 실력자로 불리던 배봉적의 집안이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의 가문으로 낙인 찍힌 날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비명소리가 가득했고 어린 분남은 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반역의 굴레를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죄인의 가족이라는 꼬리표는 어린 소녀의 목을 죄는 무거운 족쇄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기와집 대신 축축하고 어두운 감옥 바닥에서 소녀는 세상을 배웠습니다. 관청의 노비로 끌려가 매질을 당하면서도 그녀의 눈동자는 슬픔보다 더 진한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지독한 갈망이었습니다. 관계에서 도망친 그녀는 이곳저곳을 떠돌며 이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굶주림을 이기기 위해 머리카락을 자르고 절로 들어갔지만 평화는 그녀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승려가 되어 경전을 읽으면서도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죽인 나라와 자신을 버린 세상에 대한 원망이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결국 산사에서의 생활도 정리하고 다시 속세로 내려온 그녀는 생존을 위해 기생의 길을 택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사내들의 비위를 맞췄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더 큰 힘을 가진 자를 만나 이 지옥 같은 삶을 뒤집어 엎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눈에 낯선 땅 일본이 들어옵니다. 조선에서는 대역죄인의 딸이라는 낙인이 평생을 따라다니겠지만 바다 너머라면 이야기가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이었습니다. 18살의 나이에 그녀는 거친 파도를 뚫고 밀항선에 몸을 싣습니다. 낯선 땅으로 향하는 배 위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인 분남을 가슴 깊이 묻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는 독한 꽃이 되겠노라고 말입니다. 일본의 항구에 내린 그녀의 앞에는 조선의 비극적인 운명과 맞닿아 있는 또 다른 거대한 그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낯선 항구에 발을 내디딘 소녀에게 허락된 것은 차가운 바닷바람뿐이었습니다. 연고도 없는 타국에서 그녀를 거두어 준 것은 역설적이게도 조선에서 쫓겨나 일본을 떠돌던 망명객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갑신정변의 주역으로 불리던 김옥규는 이 총기 어린 눈을 가진 소녀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조국에 대한 깊은 원망과 생존을 향한 지독한 갈망을 읽어낸 김옥규는 그녀를 당대 일본 최고의 권력자였던 이토 히로부미에게 소개하기에 이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18살의 이 조선 소녀에게서 기묘한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뿌리 깊은 증오를 가진 자는 가장 예리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녀에게 다야마 사다코라는 일본 이름을 지어주고 자신의 양녀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따뜻한 가족의 연이 아니라 철저한 사냥개를 길러내기 위한 위장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소녀의 삶은 화려한 비단옷 뒤에 칼날을 숨기는 법을 배우는 혹독한 훈련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일본 사교계의 영예로서 예법과 외국어를 익혔고 밤에는 사격과 승마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은밀한 기술을 배웠습니다.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와 러시아어까지 능숙하게 구사하게 된 그녀는 더 이상 굶주림에 떨던 김해의 분남이 아니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그녀를 곁에 두고 조선의 정세와 주변 강대국들의 움직임을 가르치며 자신의 손발처럼 움직일 최전계 첩보원으로 비전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을 노비로 만들었던 조국 조선은 이제 그녀에게 넘어서야 할 벽이자 정복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그녀에게 보석과 화려한 장신구를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그 보석들이 빛날수록 조선의 운명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훈련을 마친 그녀의 눈빛은 이제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졌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이토 히로부미의 밀명을 품고 10여 년 만에 다시 조선으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자가 아니라 조선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치명적인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 길군이었습니다. 1895년 인천항에 내린 여인의 차림새는 경성 사람들의 눈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화려한 양장을 입고 당당하게 고개를 든 그녀의 곁에는 일본 외교관들이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노비의 낙인을 피해 야반도주하듯 떠났던 그 아이가 이제는 제국 일본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밀사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지웠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구걸하던 기억 대신 일본 권력자의 양녀라는 명함을 앞세워 대한제국의 심장부인 궁궐로 거침없이 발을 들였습니다. 당시 고종 황제는 불안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된 뒤 누구도 믿지 못하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등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바로 이 틈을 배정자가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일본어와 러시아어에 능통한 점을 활용해 황제의 곁에서 통역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세련된 매너와 유창한 말씨, 그리고 황제의 고독함을 어루만지는 듯한 태도는 순식간에 고종의 경계심을 무너뜨렸습니다. 황제는 그녀가 일본의 첩자라는 의심은 꿈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총애하며 궁궐의 은밀한 사정들을 하나둘 내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활약은 놀라웠습니다. 낮에는 황제와 귀족들의 연회에서 부드러운 미소로 분위기를 주도했고, 밤에는 그날들은 기밀들을 꼼꼼하게 정리해 일본 공사관으로 넘겼습니다. 황제가 어떤 나라와 손을 잡으려 하는지, 어떤 신하에게 밀명을 내렸는지, 같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정보들이 그녀의 입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흘러나갔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정보원을 넘어 황제의 마음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황제를 위로하는 척하며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그녀를 시기하고 의심하는 눈초리도 많았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는 신하들을 권력에서 밀어내며 자신의 입지를 더욱 단단히 굳혔습니다. 한때 자신의 집안을 몰락시켰던 그 궁궐의 공기를 이제는 자신의 숨결로 채워나가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녀는 묘한 쾌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얻은 그 화려한 권세의 대가는 조국 조선의 뼈아픈 희생이었습니다. 그녀의 비단 치맛자락이 궁궐 바닥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나라의 기틀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1904년의 경성은 매캐한 석탄 연기와 화약 냄새가 뒤섞인 불안한 안개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다 너머에서는 러시아와 일본이 거대한 함대를 앞세워 한반도를 집어삼키기 위한 전쟁의 서막을 열고 있었지요. 이 혼돈의 한복판에서 배정자는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궁궐 구석의 통역사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서양식 연회장의 중심에서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각국 외교관들의 속삭임을 수집하는 정보의 여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치맛자락이 스치는 곳마다 대한제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국가 기밀들이 먼지처럼 흩어져 일본 공사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무기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언어 능력이었습니다. 낮에는 러시아 공사관을 드나들며 러시아 장교들에게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정보를 캐냈습니다. 그들은 이 아름답고 지적인 여인이 일본 총독의 양녀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자신들의 군사 배치도와 보급로에 대한 이야기를 무심코 털어놓았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이 정보들을 정교하게 다듬어 이토 히로부미에게 전달했습니다. 일본군이 러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토록 치밀하게 움직인 그녀의 보이지 않는 공작이 숨어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기울어 갈수록 그녀의 행보는 대담해졌습니다. 고종 황제를 외부 세계와 철저히 고립시키는 역할까지 도맡게 된 것입니다. 황제에게 전달되어야 할 외교 문서들은 그녀의 손에서 먼저 걸러졌고 황제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탄식과 한탄은 그대로 일본 공사관의 기록부에 적혔습니다. 황제는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이 여인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을 꼬고 있다는 사실을 끝내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주변 신하들이 그녀의 수상한 행적을 고발하려 할 때마다
그녀는 오히려 그들을 모함하여 궁지바닥으로 내몰았습니다. 마침내 1905년 을사늑약의 검은 그림자가 경성을 덮치던 날, 그녀는 이토 히로부미의 가장 믿음직한 조력자로서 역사적 현장을 지켰습니다. 나라를 팔아넘기는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기까지 반대하는 대신들을 회유하고 위협하며 일본의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오도록 마쿠에서 모든 시를 조종했습니다. 정동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통곡할 때 그녀는 일본 공사관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승리의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버지를 잃었던 소녀가 이제는 한 나라의 미래를 통째로 지워버리는 거대한 음모의 주인공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라는 이름 아래 서서히 숨이 끊어지던 시기 배정자의 무대는 더 넓고 거친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궁궐의 화려한 비단 옷을 벗어던지고 검은 치마를 휘날리며 만주와 시베리아의 황량한 벌판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만주 일대에 거주하던 동포들은 그녀를 흑치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검은 치마가 나타나는 곳에는 어김없이 피바람이 불었고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들이 체포되는 비극이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는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타고 권총을 차며 사나운 만주의 칼바람을 뚫고 독립군의 근거지를 직접 찾아내는 냉혹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녀의 수법은 매우 교묘하고 치밀했습니다. 때로는 남루한 차림의 피난민으로 변장하여 독립군 부대에 숨어들어 따뜻한 밥을 지어주며 경계심을 풀게 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에 지친 청년들이 그녀를 어머니나 누나처럼 믿고 비밀스러운 거사, 계획이나 동료들의 위치를 털어놓을 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차가운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정보가 수집되면 그녀는 조용히 자취를 감췄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헌병대가 들이닥쳐 마을을 잿더미로 만들고 청년들을 끌고 갔습니다. 동포의 따뜻한 정을 이용해 동포의 가슴에 칼을 꽂는 행위였습니다. 배정자는 단순히 일본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사냥의 성과를 즐기는 듯 했습니다. 만주 일대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그들의 가족 관계와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민족이라는 개념도 동포라는 애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을 노비의 신분에서 건져 올리고 권력을 쥐어준 일본에게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 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목숨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녀의 이름 석자는 독립운동가들에게 가장 무서운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배정자가 근처에 나타났다는 소문만 돌아도 비밀 거점을 즉시 옮겨야 할 정도로 그녀의 정보망은 거미줄처럼 촘촘했습니다. 같은 민족의 피를 흘리게 하며 쌓아 올린 그녀의 공적은 일본 정부로부터 대단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막대한 포상금과 함께 화려한 훈장을 수여받으며 일제 침략의 선봉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마시는 고급 와인과 그녀가 걸친 모피코트에는 조국을 되찾기 위해 차가운 땅바닥에서 죽어간 수많은 청년의 원한이 서려 있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끝내 외면했습니다. 게미니 사잇, 1920년대의 경성은 서구식 양복을 입은 신사들과 단발머리를 한 여인들이 거리를 메운 화려한 근대 도시의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남산 아래 일본인 거주지에는 화려한 전등이 밤낮없이 빛났고 카페에서는 경쾌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화려한 경성 사교계의 중심에는 언제나 배정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비밀 요원을 넘어 일본 총독부와 경성의 재력가들을 연결하는 거물급 중개자로 군림했습니다. 그녀의 저택에는 매일 밤 최고급 요리와 술이 차려졌고 그곳을 드나드는 이들은 나라의 명운을 쥔 고위 관료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사이에서 부드럽게 움직이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친일파 대신들에게는 달콤한 보상을 약속하며 충성을 유도했고 망설이는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하며 일본의 뜻을 관철시켰습니다. 특히 그녀가 조직한 보협자라는 단체는 독립운동의 싹을 자르기 위해 만들어진 치밀한 그물망이었습니다.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군들이 조선 땅으로 숨어들 때 그들의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차단하는 일에 그녀의 정보망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동포들의 비명소리를 뒤로 한 채
일본 총독으로부터 막대한 금전적 지원을 받으며 자신의 왕국을 건설해 나갔습니다. 당시 경성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 일본의 사냥개라고 수군거리며 미워했지만 그녀 앞에서는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가난과 멸시가 그녀를 이토록 차갑게 만들었을까요?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화려한 보석들을 바라보며 과거의 상처를 보상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보석을 하나씩 늘려갈수록 조선의 산천은 수탈과 억압으로 더욱 황폐해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일본의 승리가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도쿄를 오가며 일본 고위층들과 인맥을 넓히고 자신의 자녀들을 일본의 명문 학교에 보내며 완전한 일본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녀에게 조선은 이제 이용해야 할 사냥터에 불과했습니다. 만주 벌판에서 흘렸던 피의 대가가 경성의 화려한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녀가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서서히 구르고 있었습니다. 승리에 취해 있던 그녀의 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시대의 파열음이 아직 들리지 않았습니다. 개미니 사이드 1930년대 후반 경성의 밤하늘에는 화려한 전등불 대신 공습경보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불길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제는 중일 전쟁을 넘어 태평양까지 전쟁의 불길을 지폈고 그 광기 어린 질주 속에 배정자의 삶도 마지막 정점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예순을 넘긴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였지만 권력을 향한 집착만큼은 여전히 식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쟁터로 나가는 일본군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군용기를 기증하며 제국에 대한 변치 않는 충성을 과시했습니다. 신문에는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비행기 사진이 대대적으로 실렸고 그녀는 다시 한번 일제가 신뢰하는 가장 충직한 사냥개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일제가 병력이 모자라자 조선의 젊은 여성들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을 때 배정자는 이 비극적인 행렬에 선봉에 섰습니다. 그녀는 필리핀과 싱가포르 같은 동남아시아의 덥고 습한 정글 지역까지 직접 건너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가 한 일은 군인들을 위로한다는 명목 아래 조선의 어린 딸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동원하고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울부짖는 소녀들의 비명소리가 정글의 숲을 가득 채울 때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감시하며 제국의 군대가 사기를 잃지 않도록 독려했습니다. 한때 자신도 조선의 어린 소녀로서 버림받고 짓밟혔던 기억이 있었음에도 그녀는 자신과 닮은 처지의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일에 추호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세운 이 공적들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일본이 승리하기만 한다면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은 제국을 위한 헌신으로 포장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현지에서 화려한 저택을 짓고 일본 장교들과 어울리며 마치 그곳의 여왕이라도 된 양 행세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형세는 서서히 일본에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의 폭격이 거세지고 보급로가 끊기면서 무적이라 자부하던 일본군은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믿었던 제국의 신화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승리에 도취해 있던 그녀의 귀에도 마침내 불길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선이 무너지고 일본군이 패퇴하고 있다는 소식은 그녀가 쌓아 올린 화려한 모래성이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고했습니다. 그녀는 다급히 짐을 챙겨 조선으로 돌아왔지만 경성의 분위기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에는 분노와 희망이 동시에 서려 있었고 한때 그녀 앞에서 굽신거리던 친일파들조차 각자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남의 뒤를 밟고 정보를 훔치며 살아왔던 스파이 배정자도 이제는 자신이 사냥감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의 몰락과 함께 그녀가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도 서서히 검은 재가 되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경성의 하늘에 울려 퍼진 것은 제국의 몰락을 알리는 패전선언이었습니다. 거리에 가득 찬 해방의 만세 소리는 배정자에게는 저승사자의 매서운 부름과도 같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거대한 기둥 일본이 맥없이 쓰러지자 화려했던 그녀의 저택은 순식간에 차가운 감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둠 속에 숨어들었습니다. 한때 만주벌판을 호령하던 여장부의 기계는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게 늙어버린 한 여인만이 두려움에 떨며 문 밖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준엄한 심판은 그녀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광복 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949년 1월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79살의 백발 노파가 된 배정자는 반민특위의 첫 번째 여성 구속자로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거친 무명옷을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재판장에 서게 된 그녀의 모습은 과거 경성을 호령하던 권력자의 모습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작고 초라했습니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백성들의 눈에는 수십 년간 쌓인 울분과 불꽃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판정에서 자신의 죄를 묻는 질문에 내내 침묵하거나 모든 것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아 장례를 더욱 술렁이게 했습니다. 재판장은 그녀가 저지른 악행들을 하나하나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종 황제를 기만하여 나라의 기밀을 팔아치우고 만주 벌판에서 독립운동가들을 사지로 몰아넣었으며 심지어 어린 소녀들을 머나먼 타국 땅에 전쟁터로 보낸 그 잔인한 기록들이 법정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사람들의 탄식은 통곡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조국을 버린 것이 무엇이 그리 큰 잘못이냐는 듯한 그녀의 뻔뻔한 태도는 오히려 사람들의 가슴에 더 깊은 대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사라진 이 땅에 그녀를 보호해줄 거대한 방패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이토 히로부미의 딸이라 칭송받던 권세는 이제는 가장 비천한 이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결국 그녀는 민족의 반역자라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안고 쓸쓸히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습니다. 이후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 그녀의 마지막 행적은 묘연해졌지만 그녀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우리 역사의 아픈 구석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화려한 보석과 덧없는 권력을 쫓아 자신의 영혼과 나라를 통째로 팔아치웠던 한 여인의 일생은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차가운 흙 속으로 묻혔습니다. 그녀의 삶은 한 개인의 욕망, 어린 선택이 민족의 운명에 얼마나 잔인한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거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름 뒤에는 제국의 꽃이라는 허망한 수식어 대신 민족의 배신자라는 무거운 평가만이 영원히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배정자의 일생을 따라오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씻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는 사실이 가슴 한구석을 시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아픈 역사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언제든 다시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나 깨달음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은 잊혀가는 우리 역사의 결정적 순간들을 다시 기록하고 보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생생한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